제 생각엔 돼야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100% 걸립니다. 아, 이거 모르는 분들 100% 많았을 것 계실 같아. 거예요. 많아요. 아, 이래서 배워야 되는구나. 연말정산, 이거 모르면 손해본다. 혹시 이거 알려주실 거?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을 조금 몇 개 갖고 와봤어요. 미성년 자녀 같은 경우는 기본 공제가 가능해요. 맞아요. 근데 맞벌이 부부가 네. 이 자녀를 두 분이 다 공제를 받는 경우 그쵸, 맞벌이니까 둘 다 할 수 있겠죠? 추징금 내셔야 돼요, 바로. 두 분 중에 한 분만 가능한데 아. 아빠 밑에도 네. 아기를 넣고 엄마 밑에도 아기를 넣고 이렇게 중복 공제를 받는다거나 어? 아니면 60세가 넘은 부모님을 네. 형제 자매들이 또 중복으로 공제를 받는다거나 다음 연도에 100% 걸립니다. 아, 그러니까 올해는 뭐 어떻게 넘어갈지언정 그 다음 해에 걸려서 바로 걸려요, 오히려 바로. 추징금. 그러면 그 추징금이라는 게 제가 안 받아야 되는데 받은 돈을 그냥 뱉어내는 것에서 끝나나요? 아니면 여기 이제 막 가산세 같은 게 붙나요? 가산세 들어가죠. 가산세와 거기에 대한 이자도 매일매일 붙고 있습니다. 오 마이. 야, 이거는 주의해야 되겠다. 이거는 특히나 바로 걸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맞벌이인데 자녀 공제를 제가 받았어요. 인적 공제를 받았는데 오케이. 교육비나 의료비 공제 이거는 또 아빠가 받아요. 이렇게 떨어뜨려서. 그렇지, 분할해서. 예.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추가 공제는요. 기본 공제를 받은 사람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거지 이거를 쪼개서 받으실 수는 없어요. 아, 이게 그러니까 줄줄이 사탕처럼 엮여가야 되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만약에 기본 공제를 받았다? 그럼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등등 다 엄마가 받아야 되는 거죠. 아, 이거 모르는 분들 100% 많았을 것 계실 같아. 거예요. 많아요. 굉장히 네. 많고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기본 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 1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데 오케이. 만약에 뭐 고등학생 자녀가 있었어요.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열심히 한 거예요. 오. 그래서 내가 월급 뭐 500을 받은 거야. 뭐 이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마음- 그러니까 매월 뭐 100만 원씩 5달을 일을 했다. 그럼 500만 원이라고 네네네. 하면 1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 1학년 자녀는 제 기본 공제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부모님한테 나중에 혼날 일이 되는군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꼭 해주셔야죠. 엄마 나 얼마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또 의료비 공제에서 원래 실비 청구를 받은 금액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직접 납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 네네. 근데 이게 예전에는 구분이 안 돼 있어서 그냥 공제를 받곤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구분이 된다고 하니까 아. 반드시 확인하시고 네. 제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무사님,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할 때 어떻게 좀 모델을 짜는 게 가장 유리할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공제랑 교육비, 의료비 한 분한테 다 몰고 그럼 나머지 한 분은 그거 다 그냥 공제도 못 받고 그냥 가는 건가요? 일단 한 분이 받으시면 한 분은 못 받는 게 맞죠. 그래서 네, 네. 일반적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이 높은, 즉 수입이 높은 사람이 받는 게 유리하지만 과세 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는 적절히 배분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한계세율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소득이 4,800만 원인 남편이 있고 4,500만 원인 아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네, 우리나라 소득세는 소득 금액에 따라서 누진세율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4,6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24%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맞아요. 네. 그럼 남편이 자녀 한 명에 대한 150만 원 인적 공제를 받게 된다면 24% 구간이기 때문에 네. 150만 원에 24%를 곱한 36만 원의 절세 효과가 있는 것이고 만약 아내가 받는다면 15%의 구간이 있기 때문에 150만 원에 15%를 곱한 22만 5천 원의 절세 효과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만 따지면 남편이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우리 특별세액공제 중에는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 최저 사용금액 기준이 있는 공제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충급여가 높으면 그만큼 훨씬 더 많이 써야 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충급여가 낮은 사람이 받아야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그게 좀 이해가 안 갔었어요. 어떤 세무사님은 저한테 샤이니쌤이 소득이 높으니까 샤이니쌤한테 모세요라고 하는데 또 어떤 분은 적은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구나. 맞아요. 그래서 이게 딱 누가 유리하다, 누가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국세청 홈택스 어플이나 사이트에서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라는 메뉴가 있어요.
오, 이 메뉴에서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면 어떻게 하는 게 조금이라도 유리한지 대략 계산을 해볼 수 있고 그럼 그를 통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 네. 이런 걸 미리 계획해보기가 좋겠죠. 점점 친절해지는 것도 있네요. 그렇죠? 그쵸. 자, 그럼 이번에는 의료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여쭤볼게요. 기본 공제 하신 분이 의료비도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온 가족이 쓴 온통 다 의료비를 그분한테 모는 것이 좋은 건가요? 일단 응. 의료비 세액공제란 본인이 지출한 또는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기본적으로 내가 지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쓴 것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아내를 위해서 직접 의료비를 결제했다면 그땐 내가 가능한 거겠죠. 그럼 또 헷갈리시는 게 있을 거예요. 난 아빠고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았어요. 근데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직접 의료비를 결제를 해주신 거죠. 그럴 수 있지. 이런 경우에는 그럼 가능할까요? 엄마가? 그러니까 제 생각엔 돼야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액공제는 본인이 지출하거나 본인의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거기 때문에 우리 자녀 공제 대상자는 아내의 공제가 아니라 나의 공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둘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출한 것도 아니고 네. 아내가 지출한 건데 아내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닌 자한테 지출했기 때문에 둘 다 공제를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분 거 그 의료비를 결제하실 때는 의료 공제를 받고 싶은 분 카드로 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부부끼리 의료비를 다 합산하고 싶다고 하면 아내를 위해서도 내 카드로 다. 한 명의 카드로 다 결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의료비를. 아버지 카드 혹은 어머니 카드가 바쁘겠네요. 여보, 갈 때 카드 두고 가. 이런 게 이제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저도 근로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한테 이제 병원 갈 때 카드를 좀 달라고 그렇죠. 하죠. 남편은 이제 연말정산 대상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몰랐어요. 아, 이래서 배워야 되는구나. 자, 그럼 이제 교육비 한번 가보겠습니다. 교육비 공제 대상이 어떻게 되나? 일단 교육비도 되게 헷갈려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일반 사설, 뭐 영어학원, 네. 미술학원 이런 데도 다 될 것 같지만 사설학원은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거 초등학교 이전에. 초등학교 이전. 그러니까 초중고 성인 대학생은 네. 초등학교 뭐 학비, 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비, 등록금은 공제가 되는데 사설학원비는 공제가 전혀 안 돼요. 저는 성인이기 때문에 예. 지금 영어학원을 다닌다고 해도 저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 본인의 역량 개발해서 이렇게 다니는 건데. 안 사설은 안 되고 아, 다만 우리 학원비 보통 카드로 결제하거나 된다. 예. 현금으로 내잖아요. 네네.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죠. 아, 그거 정도만. 맞아요. 저희 방송을 뭐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프리랜서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보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연말정산은 우리 4대 보험이 가입된 직장인 대상이고 일반 아르바이트생 분들이나 프리랜서 분들은 사업소득자로 보게 됩니다. 사업소득자는 네.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의료비, 교육비, 월세 이런 것들은 근로소득자를 위한 공제이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혜택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봐봐요. 제가 프리랜서인데 네. 의료비를 엄청 썼어. 그럼 그거 공제 못 받는 거예요? 일단 의료비는 뭐 공제를 못 받지만 네. 대신 이제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월급이 투명하게 그 월급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리지가. 그렇죠. 네, 사업자는 총 수입이 있고 네. 거기에 내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에 대해서만 네. 과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공제 항목은 거의 없는데 대표적으로 노란우산 공제나 연금계좌 공제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자도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억울해할 필요는 없다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난 혜택 안 받겠다. 뭐 환급 받는 거 이런 거 싫어요. 굳이 나라 돈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럼 연말정산 안 해도 되나요? 일단 연말정산 의무자 자체가 회사 원천징수 의무자이기 때문에 네. 안 할 수는 없어요. 대신 내가 자료를 제출을 안 하면 그만큼 반영은 안 되겠죠. 하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번 것에서 일부 제외주겠다고 하는 건데 그걸 제출하지 않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나쁘지 않더라도 월급에서 떼어져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신고는 하셔야 되고 아르바이트생 분들이나 프리랜서 분들은 이제 3.3%로 원천 징수를 이미 한 경우가 많은데 네. 소득 금액이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5월 달에 신고를 하면 100% 환급 받는 일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기가 챙기는 만큼 좀 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찮다고 안 하시면 이건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야, 이것도 관심 요즘에 많습니다. 이제 이 부동산 주거 비용과 관련해서 월세로 달달이 내는 돈들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 근데 이걸 받는 요건이 뭐 임대인이 뭐 영수증 뭐 이런 거 끊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월세 세액공제 필요한 서류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등본, 월세를 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데 이 서류는 무조건 현금 영수증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금증이 있다면 가능한 것으로 임대인이 현금 영수증을 끊어주지 않더라도 다른 게 있으니까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제 세액공제를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현금이 7천만 원이 넘거나 네. 이제 기준 시가가 3억이 넘는 집에서 살고 계신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 조건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가의 집에 월세를 산다 그러면 세액공제가 안 된다. 다만 우리가 현금은 계속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임대인이 현금 영수증을 끊어주지 않았다. 네, 네. 그럼 본인이 직접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발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세무서 방문, 우편으로도 가능하니까요. 네. 반드시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집주인이 동의를 안 해줘도 홈택스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하면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돈이 막 굴러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세무사님, 이런 원룸 같은 거 이외에도 뭐 고시원, 고시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액공제는 가능한데 다만 우리가 전입신고를 하셔야 돼요.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주소가 나의 주소 전입신고되어 있는 게 맞는지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전입신고는 하셔야 되고 네. 우리 기숙사에도 돈은 내잖아요. 네네. 근데 기숙사는 월세 세액공제는 안 됩니다. 전세에 사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전세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또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이자 낸 거에 대해서도요? 네. 너무 좋다. 그래서 전세 대출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네. 뭐 은행에 가서 원리금 상환 영수증을 받으시거나 뭐 연말정산 간소화에도 자동으로 조회가 되기는 합니다. 와, 네네. 또 자취를 한다면 본인의 집은 아닐 거잖아요. 그렇겠죠. 또 무주택 세대주기 때문에 청약저축에 반드시 가입을 해서 매월 납입을 하시면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40만 원 한해서 거기에 40%. 네. 그러면 되게 괜찮은데요? 그쵸. 10만 원씩은 넣잖아요. 10만 원씩 그거 하는데 그럼 이 120만 원인데 거기에 거기에 40% 하면 48만 원. 와. 근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한번 제출하셔야 돼요. 만약에 뭐 내가 까먹은 거예요. 그래도 2월 달까지는 제출하면 가능하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가셔서 네.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받으시고 일단 이건 한번 등록해 두시면은 다음 연도부터는 우리 청약 납입액이 연말정산 간소화해서 자동으로 불러와지니까 한 번은 반드시 네. 등록하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쓰지 않고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해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받으니까. 이 청약저축은 부동산 얘기할 때도 나오고 청약 얘기할 때도 나오고 세금 얘기할 때도 나오게 되네요. 맞아요. 청약저축은 진짜 반드시 가입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물론 내 집 마련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하고 네.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되지만 추후에 우리 주택 구매자금 대출 받을 때 네. 일부 상품의 경우에는 청약저축의 보유나 납입 횟수에 따라서 금리 감면도 가능해요. 와. 그래서 아무튼 여러모로 좋은 상품이고 특히나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의 청년의 경우에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있는데 이거는 금리가 일반 청약저축보다 높고 네.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에는 이자 소득 500만 원에 대해서 비과세가 가능하거든요. 와, 비과세는 정말 꿀 중에 꿀인데. 이런 상품이 없어요, 없다. 요즘에는. 예. 그래서 요즘에 내 집 마련 관심 워낙 많으시니까 실제로 청약저축이 있으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쵸. 정말 꿀팁 감사합니다. 이게 세금이라서 그런지 복잡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복잡한 거 맞으시죠? 물론 기본적으로는 회사에서 다 해주는 게 맞지만 제출하기 전에 빠뜨린 게 없는지 한 번 정도는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챙기는 만큼 연말정산 한 푼이라도 더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이 연말정산 세금과 관련해서 여러분 돈 벌어간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 정말 좋은 말씀, 정말 많은 꿀팁 주신 정소영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MZ세대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저희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아니, 아직도 구독하기를 안 누르셨다고요? 지금 구독하기도 눌러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